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마수 시작합니다. 자, 이른바 김대남 명태균 사건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처리 문제를 놓고 여권이 자중 질환에 빠져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서울의 경우 20%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전남 영광 군수 재선거에서는 지금 진보당이 민주 조국 혁신당을 앞서 나가면서 호남 민심의 돌풍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맞수 소개를 합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여권이 이제 그야말로 위기 이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대로 가면 뭐 여당 대통령실 모두 공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위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재보선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독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네. 지금 이제 재보선에 한 대표가 집중하고 있긴 한데 네. 지금 조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의를 받은 거가 확인이 됐고 네.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된 상태고 시점도 재보궐 직후에 뵙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거의 뭐 뵙는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조율할 게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만나셔서 두 분이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나누고 그 결론을 국민들께 전달하는 과정이 곧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규 의원님, 그 대통령이 이제 독대를 오히려 이제 먼저 하자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몇 차례 얘기했을 때는 반응이 없다.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뭐 여론조사 결과 보여지는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떨어진 데는 여당하고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불통의 이미지가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지금 뭐 굳이 뭐 만나기도 전에 전화만 해도, 전화했고 이런 논의를 했다라는 것만 언론에 알려도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못 하시는지 모르겠고, 10월 11일 날 이제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시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굳이 재보선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지 않나 싶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야 뭐 선거운동 하실 텐데, 선거운동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하고 문제를 푸는 게 선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이후까지 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만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꺼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게 제일 네. 관심인데요. 아마도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모든 분들의 관심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한 의혹을 어떻게 풀 거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특검법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히자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은 그 특검법은 안 된다, 대신 다른 해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법을 마련할 거냐에 대한 협의 그리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고요. 좀 늦어졌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두 번, 이제 세 번째 하겠죠.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그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국민들께 전달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어느 수위까지 한동훈 대표가 언급할 수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과는 뭐 이미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이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미 던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복하지 않으면 독대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그런 의지가 지금 보여지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수사를 하는지 여부를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나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대통령이 수사를 맡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고 한동훈 대표 자체도 그걸 전제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은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야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특검법이라든지 어떤 해법을 마련한다는 차원 그보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 결론이 안 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장애물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또 결정이 났을 때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졌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고 난 후에 또 저희가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게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틈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법을 발의하고 또 저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야 뭐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당이든 또 정부든 용산 대통령실이든 부담되는 이 의혹에 대해서 빨리 풀고 정상적인 이제 국정 운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독대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근데 저희가 여당은 요즘 공격 별로 안 왔던 것 같아요. 검찰이 빨리 이제 결정을 하라. 그다음 대통령실도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라. 사실은 여당을 공격할 사안이 아닌 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의 문제가 지금 된 상태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동훈 대표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오직 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대통령하고 관계에서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이는 이런 정치 상황이 돼서 뭐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뭐 여당을 상대로 지금 공격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떠밀리듯 만나는 윤한, 김건희 여사 거취에 달린 독대 성패. 그러면서 물음표. 자, 그런데 이제 독대 성패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 정도를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언급했던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지 문제. 두 번째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내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는 기소를 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의 방어 논리 중에 하나는 같은 전주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좀 범죄 활동이 좀 드러난 분에 대한 결과가 1심에서 무죄여서 이 사람이 무죄인데 왜 자꾸 그러느냐라는 논리였었고 그렇죠. 이분이 2심으로 넘어가면서 2심 나오면 그러면 검찰에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결론이 나왔는데 다른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이제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께서도 물론 수사상에서 나오는 얘기와 국민 감정과는 다르지만 유죄 심증이 좀 굳어지는 가능성이 커져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그 발언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런 국민 납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뭐 기소냐, 기소가 아니냐 이렇게 양당 간의 결론의 여부로 하는 것은 좀 논리적인 어떤 비약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 납득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거기에 그래서 제가 더 한 얘기가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졌느냐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점이 가장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수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야당의 특검 주장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반복하냐라는 얘기보다는 여전히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다른 전주들이
집행유예밖에 안 받았거든요. 사실은 주범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주 어떻게 보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되게 쉬운 상황이에요. 그냥 재판만 받으면 되는. 물론 그 자체가 굴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다른 정치인들 우리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김건희 여사가 사건 하나로 기소된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볼 땐 그렇게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납득할 만한 조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이거는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는 정도가 아니면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단순히 형사 사건이고 어찌 보면 이제 대부분 또 이제 이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게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치 그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마치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큰 정치 사건으로 변질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수사 심의 정도는 최소한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찌 보세요? 그런 과정을 아마 거칠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방어 아닌 방어를 했을 때의 논리 중에 하나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 윤 대통령 알지도 못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자연인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겠느냐. 단순히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방어 논리를 폈었죠. 근데 지금 너무 끌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너무 커졌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밟을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수사심의 그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니 두 분이 청와대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정말 이렇게 키울 사건이 아닌 걸 이렇게 굉장히 어떤 폭탄처럼 만들어 버렸는데 이거는 그 대통령실 내부에 뭐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까? 이런 거는? 아니 대통령께 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뭐 저는 대통령이 직접 화내시는 건 보진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이제 뭐 마음에 들지 않은 얘기를 하면 화를 내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뭐 부인을 되게 뭐 아끼시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난관이 있더라도 가족은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참모들이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죠. 사실 인간적으로 모시는 분한테 뭐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결정을 해달라라는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참모인데 지금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이 대통령하고 오랜 연을 맺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도 인간적인 관계가 유지될 만한 분들이 없는 게 아닌가. 지금 비서실장분도 뭐 원래 그렇게 관계가 깊었던 게 아니라 정치를 하시면서 관계를 갖게 된 분이니까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런 스타일도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도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오랜 인간관계를 가졌던 분인데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좀 바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은 걸 보면서 누가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직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부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직언 여부가 상당히 그 도달되기가 어렵다고 어렵죠. 봅니다. 어느 집이든 그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두 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어려운 상황을 겪어 오셨던 걸 같고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기로 했다는 뜻은 분명히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가 나올 텐데 독대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건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변화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이 검찰이 이제 국민이 납득할 결과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기소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놓고 또 공격을 여러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주가조작 사건 뭉갠 당사자가 그러니까 법무장관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선적 유체 이탈 화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이제
대통령하고 많이 소통하시는 분인데 여론 재판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한 걸 놓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은?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 법무부 장관 할 때 신속하게 수사해서 처리를 했으면 정치적인 부담이 본인한테 안 왔겠죠. 한동훈 예. 대표한테. 그런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범자, 그러니까 다른 전주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고 기다려서 기소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전주들이 여러 명 있으면 동일하게 해야지. 한 사람만 먼저 판단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루겠다는 그 결정을 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당시에 검찰의 결정이 잘못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비판하는 거는 저는 뭐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분들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마치 범죄가 안 되는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기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뭐 바른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저는 높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뭐 과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정치적인 싸움인 것 같고 지금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네. 이게 윤상현 의원 주장처럼 한동훈 대표 이 발언이 여론 재판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현 의원도 검찰 조사 보신 거 아니잖아요. 예. 저도 못 봤고 예. 누구도 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럼 윤상현 의원 또한 예단을 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소를 예. 하라는 거냐 이런 예. 의미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그냥 정치적인 서로의 입장 차이에서 나온 얘기라 이렇게 보고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런 법무부 장관 때는 기소 여부에 대해서 빨리 결정 안 하고 그때 그냥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이러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완벽한 정치인이 돼서 여당의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의 처지는 전혀 다르고 자연인 한동훈은 같지만 그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기소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어디까지 그러면 관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검찰총장 위에 법무부 장관이 직제상 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글쎄요. 그건 좀 봐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얘기와 지금의 얘기를 직선으로 연결지어서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독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대표는 이미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이것도 좀 논의가 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쉬운 일이잖아요. 오히려 수사받는 것보단 쉬운 일이죠. 그냥 대외적인 활동을 덜 하시면 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가 후보 부인 시절에 사과를 하면서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이제 관여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뭐 본인이 한 얘기대로 하라는 거라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저는 뭐 그 얘기도 한동훈 대표가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일도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한번 사과하시면서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셨죠.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 그 부분 약속만 지키면 된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에요. 뭐 활동 자제라는 게 기자의 질문이 그렇게 워딩이 있었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답을 했죠. 한동훈 대표는 결국 그때 3년 전에 했었던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약속 그것을 이행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문불출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빈이 방문하거나 그럴 때 배우자랑 같이 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배우자랑 같이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 활동들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마포대교에서 이런 얘기,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반감이 있기 때문에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해달라라는 게 국민의 요구인 거고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텔레그램 주고받는 것도 이제 좀 멈춰야 되겠네요. 그건 뭐 사적 영역이니까 제가 아니, 뭐 뭐라고 공천 하겠습니까?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도 자제하셔야죠. 대외적으로 사람들하고. 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네, 이 명태균 씨 등장으로 여권이 또 약간 곤혹스럽고 이제 수렁에 빠진 느낌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총선, 지난 이제 재보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이야기가 이제 대선 국면까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여론조사 활동을 하고 그것을 윤 대통령에게 당신이 후보 시절인가요? 아니면 검찰총장 시절인가요? 하여튼 보고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 공세가 거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찰총장 시절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1년 3월 4일자로 사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명태균 씨를 알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걸로 보이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그것이 회계 처리가 잘 됐느냐, 그것이 안 됐다면은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갖고 와서 후보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금액을 청구하거나 뭐 그런 뭐 녹취록도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더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봐야 되고 핵심은 이거예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마치 이 사람 때문에 윤 대통령이 후보가 됐고 당선이 됐고 또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이 명태균이 아니었으면 전혀 공천이 안 될 사람인데 됐고 뭐 이러한 어떤 좀 가공의 진실을 사실인 양 믿게 되는 현재 이 분위기 이것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 증거를 대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요 분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고 저는 적어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금전적인 문제는 이런 부분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의뢰를 해서 계약서를 써서 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가져와서 계속 상대에게 이렇게 잘 나왔다 하는 그 상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윤 대변인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윤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부자를 했잖아요. 네. 이분 혹시 모르세요? 이분을 그 이전에 저는 알았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냥 한번 친했던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분의 이 성함이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정도. 특이하다. 그 정도였고. 성함이 이제 좀 특이하잖아요. 희성이고. 예, 명태균. 그렇게 기억을 했던 기억이 나고 이분의 이름이 다시 소환된 거 제 기억 속에 소환된 건 2021년 6월에 저희 당 이준석 대표 당선됐을 때 당대표 전당대회 그때 살짝 들었고 솔직히 대선 국면에서 이분이 저희 캠프와 뭔가 연관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주 끝에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입을 열면 뭐 한 달 안에 하야 탄핵. 자, 김원기 의원님, 이 무슨 자신감으로 보십니까 이게?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관계에선 본인이 무슨 조언을 했건 자기가 비합리적인 조언을 했고 뭐 그걸 대통령 후보가 아니면 대통령이 들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닐 거고요. 김건희 여사는 좀 다르죠.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닌데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업무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부탁하면 뭐 들어줬거나 뭐 이런 관련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거고 명태균 씨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검찰이 압수했다라는 뭐 명태균 씨의 자료에서 그런 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실이 지금 뭐 별 반응이 없거든요. 명태균 씨를 비난하진 않아요. 그냥 이준석 대표가 마치 더 명태균 씨랑 친한 것처럼 두 분이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이준석 대표가 당신이랑 더 친해. 당신 쪽이랑 더 친해라고 하지 두 분 다 명태균 씨를 비판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볼 땐 이상해요. 두 분 양쪽 모두 명태균 씨한테 뭔가 사실대로 말해주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론조사는 모르겠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은 2022년 공천은 저는 많이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좀 핵심이기 때문에 좀 검찰에서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제 2024년 선거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지만 정치자금 관련된 것들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김영선 후보가 본인이 공천받은 대가로 명태균 씨한테 뭔가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명태균 씨의 역할이 있었던 거고 당내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는 명태균 씨가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이거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대선 경선 때 있었던 이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명태균 씨가 후보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뭐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면 이건 완전히 별개 이슈고 또 명태균 씨가 본인이 요청받지도 않은데 여론조사를 갖고 왔다. 그거는 명태균 씨의 혼자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 여론조사도 아닌데 이렇게 돈 드는 여론조사를 한 건 알고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다음에 한 거를 또 그 자료를 받고 그랬다. 이거는 묵시적으로 부탁을 했다라고 법률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당원 명부라는 것이 잘 보시면 개인 정보가 될 수 없어요. 이름이 성만 있고요. 예. 전화번호가 다 안심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각 캠프에 저희 국회의원 선거 경선할 때는 지역구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실제 전화번호를 줘요. 이름도 주고. 그런데 대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될 수 없고 그걸 당에서 다 각 캠프에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그런 각 캠프에 나눠줬던 그 57만 명에 해당하는 그 자료가 어떻게 명태균 씨한테 갔느냐의 여부인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뭐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글쎄 뭐 묵시적인 부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 큰 문제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 말씀하셨는데 경남 지역에서 김영선 의원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거기에 공천 신청을 할 때 그분이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4선을 지낸 분 당대표 대행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법조인 이러한 경쟁력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다른 분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명태균이라는 변수를 제거하더라도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건 아니었죠. 그분이 2018년에도 경남도지사 출마하고 2020년 총선에도 그 논리라면 그때도 공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러지 않았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 국회의원인 김종행 의원이 되게 유력한 후보였는데 이제 갑자기 나온 거는 뭐 당시에 여의도에서 제가 그때 공천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때 보궐선거로 공천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달리 특히 또 대구의 이인선 의원이 여자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은 일산에서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아무리 뭐 고향 연이 있다지만 이례적이다라는 평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수사를 하니까 기다려 봐야죠.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이제 이거저거 뭐 계속 폭로를 하는데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명태균 씨가 이제 오세훈 시장도 좀 도와주라고 했다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이제 치맥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자신이 기획했다고 하고 또 국민의힘 입당 날짜도 자기가 골라줬다고 하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치맥 회동은 당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건지. 제가 그 치맥회동 전날 처음 예. 윤석열 경선 캠프에 들어가서 치맥회동부터 제가 이제 수행을 했어요. 그것을 다 명태균 씨가 기획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완전 주도를 했었거든요. 예. 저희가 어디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골목을 다 비워놓고 두 분이 손잡고 들어가는 장면, 어느 치킨집 거기에 통유리가 있고 뭐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하나를 그럼 명태균 씨가 무슨 드라마 PD처럼 예능 PD처럼 했겠느냐? 그때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때는
저랑 같이 있었던 이준석 쪽 분은 김철근 정무실장이었고 그런 분은 명태균 씨 제 얼굴을 아니까 전혀 저는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다 했다 하는데 글쎄요 그 정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갈까? 저는 허풍이 좀 센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민주당은 최순실이 이제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명태균 씨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거의 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이제 국정농단으로까지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질문 한번 드려본 건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과정에서 보면 뭐 통일 대박 같은 것도 보면 뭐 최순실이 지어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앙대 교수의 책 제목에서 따온 거고 그 다음에 세월호 뭐 7시간 같은 경우도 뭐 비아그라 온갖 얘기 다 나왔는데 특검 조사 결과 아니었고 그래서 김한규 의원께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진실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명태균 사건. 명태균 씨가 최순실 씨하고는 다른 거는 뭐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정에 관여했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천 관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는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 뭐 구체적인 대통령 업무에 관해서 부탁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신기한 게 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여당 정치인들 다수하고 관계를 맺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이분이 이 명태균 씨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할 텐데 문제는 허위인지를 확인하려면 이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해야 될 분이 너무 많아요. 예.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김종인 뭐 저 전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의원, 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불러야 될 분이 너무 많은데 원희룡. 예, 원희룡 이렇게 다 가능한 거냐?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실 뭐 부르지 못할 거라고 보고 저는 왜 이런 분들에 휘둘렸느냐? 저는 뭐 이런 우려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치맥 회동은 당연히 당대표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했을 텐데 이준석 대표도 명태균 씨 쪽하고 이거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마 아주 뭐 이렇게 한번 맥주 마시면서 한번 만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시작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당시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정치인들이 많이 없어서 인물풀이 없어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분들을 걸러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윤희석 대변인까지 아시는 거 보면 명태균 씨가 참 정치권의 발은 넓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우연히 그렇게 뭐 신기가 있거나 이런 분인가요? 그냥 많은 사람이 있는데서 이렇게 뭐 명함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성함이 특이해서 기억하는 거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21년 전당대회 때 그 이준석 대표 관련한 얘기를 제가 들었다는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인 줄 저도 몰랐죠. 이런 정도 이해는 해볼 수 있겠어요. 큰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와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각도로 이 선거에 대한 분석을 해주면서 그것도 태도가 대단히 뭐 자신감이 넘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약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번 만났을 수는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당선된 이후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분과 교류가 있었느냐 여부를 보면 그건 또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면 이분의 정체가 뭐냐 그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제 윤한홍 의원이죠. 네. 지난 대선 때 이제 윤석열 후보를 이제 가까이서 보좌했던 분인데 이 사람 이제 약간 사기성이 있어 보이니까 멀리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자 그런데 이러자 이제 이분이 또 뭐 윤 의원에게 뭐 미불금이나 갚아라라는 식으로 또 저격을 하고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빨리 구속해서 대통령 하야하나 보자 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정치권이
어찌 보면 이제 정치 브로커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분에게 이렇게 휘둘린다는 게 선거가 그렇게 막막해서 그럴까요? 왜? 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를 했죠. 이런 분에게 휘둘리는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저도 똑같은 심정이고 후보자 선거를 직접 치러하는 후보자 입장을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현직 대통령, 현직 서울시장, 현직 제4당 원내 제4당의 대표 뭐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연루가 되느냐 하는 점을 보면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제 입장은 뭐 수사든 뭐든 간에 이분에 대한 실체가 빨리 밝혀지기를 바라요. 국민들께서도 이제 조금씩 판단을 하실 만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분이 뭐 탄핵 얘기하고 뭐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얘기는 그 자체로 이분이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몰렸다는 걸 의미하고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 그냥 말하면 됩니다. 자꾸 터뜨리겠다 하는 거 보면은 역시 허장성세가 큰 센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 저는 봅니다. 윤한홍 의원이 이제 갑자기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이 명태균 씨를 멀리하라고 주변에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윤한홍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국회의원 처음 출마했을 때 이 명태균 씨 쪽에다가 여론조사를 맡겼죠. 그래서 이슈가 됐고, 이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맡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에는 윤한홍 의원 쪽에서 별 반응을 안 보이다가 한참 지나서 이제야 뭔가 스토리를 쭉 만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박자가 많이 늦었다.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을 포함해서 경남에서 정치를 하려면 뭔가 이제 명태균 씨하고 여하튼 관계를 맺고 최소한 여론조사도 이쪽에다 한두 번은 맡겨야 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닌가 싶고, 결국 이분이 이제 박완수 지금 경남도지사도 뭔가 같이 이분이랑 같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박완수 당시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보궐선거 빈자리를 다시 김영선을 갖다가 공천시켜서 국회의원 만들고, 뭔가 나름의 역할은 분명히 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한 거는 본인이 한 거에 20분의 1밖에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검찰 수사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 아니, 분위기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쪽은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본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예. 자, 세 번째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야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2차 심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토박 이론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판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부산 금정도 그렇고 또 인천 강화도 또 무소속 변수 때문에 지금 여당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것 같고, 지금 호남도 영광 같은 경우는 3파전인데 오히려 지금 제3당이 치고 올라오면서 또 변수가 생겼고, 우선 판세부터 좀 들어볼까요? 김한규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뭐 설명하신 판세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특히 영광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광은 정말 박빙이죠. 예. 조국혁신당 후보도 있고 진보당 후보도 있고 저희 당 후보 이렇게 3파전인데 거의 비슷하게 30% 수준 나오는 거고,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지역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라서 사실은 이 범진보 진영 내에서 누가 하는지라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큰 관심은 다른 지역에 없는 것 같아요. 진보당이 되면 뭐 약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의 특성상 약간 지역 인물이 어떤 사람이 공천 받았는지, 또 그 지역에서 또 이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그쪽에서는 오랫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연히 이제 교체 심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려운 선거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금정구는 저도 가봤는데 네. 가서 상황을 봤는데 네. 조국혁신당하고 저희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단일화하기 전에 보면 상당히 양 후보 쪽에 대한 그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딱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좀 유리한 상황인데, 근데 알 수는 없죠. 부산이라는 곳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바로 2년 전에는 거의 뭐 65대 뭐 35 수준으로 저희가 압도적으로 졌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2년 만에 박빙이 됐다. 이거는 부산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건 사실입니다. 강화 군수는 어때요? 강화 군수는 사실 저희가 되게 어려운 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분이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인천시장까지 했던 분이 기초지자체장을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희화돼서 표가 나눠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희가 끝까지 봐야 되는 유권자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쪽만큼은 사수해야겠다라는 보수층의 결집이 보여서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대변인데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금정 지역 그다음에 강화 군수의 그 성패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곳 다? 바로 1년 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 있었잖아요. 그 패배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결국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정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건이 그 재보궐 선거 패배였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그래도 당의 이 지도부의 이 수장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죠. 금정은 어떻게 봐요? 생각보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렇게 간단치 편한 않다. 상황이 아닙니다. 예. 부산이라는 곳이 지난 총선에서 18석 중에 17석을 저에게 주셔서 굉장히 편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표 차이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말씀하셨듯이 2년 전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산 유권자들의 이 표심은 대단히 예민하다. 그런데 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일화를 했어요. 그 단일화를 한 효과라는 게 상당히 그 관성을 갖고 세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론조사도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저희가 끝까지 해서 이 재보궐에 대한 특성상 투표율이 낮은 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강화는 금정보다 좀 낫다고 봅니까? 살짝 그 수치상으로는 좀 괜찮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안상수 후보가 갖고 있는 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분이 대선도 여러 번 나가셨던 분이라 네. 저희 입장에서야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지만 그건 그거고, 그분이 그동안 정치활동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기반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편하지 않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양쪽 정당이 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도 가서 선거운동을 도왔지만 이게 무슨 판세에 영향을 미치나 싶어요. 오직 대통령에 대한 아하. 이제 평가로 선거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죄송하지만 선거판을 흔들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선거판을 흔드는 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뭐 전향적인 자세, 사과를 하거나 수사를 받거나 만약에 이런 얘기만 나오더라도 선거의 분위기는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지금 선거표를 한두 개 얻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거가 끝나고 저희는 뭐 저희가 이기기를 기대하는데, 이긴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기에는 좀 약한 상황이에요.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라기보단 대통령의 책임으로 지금 선거 판세가 이렇게 박빙이 됐기 때문에 아마 뭐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흔들고 싶어 갖고 내심 지기를 바라는 다른 세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차적인 책임은 당대표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대통령 탓을 한다,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대통령과 여당은 한 몸처럼 가야 되는 것이라 뭐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뭐 책임지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아, 선거 후에 또 책임진다는 것보다 비대위 체제로 또 가는 건가요? 예. 자, 그런데 결국 김한규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지역 선거인데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 이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도 있었고 아시안 순방하고 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이제 반짝 상승하기도 하는데 MBS 이제 4개 여론조사 회사가 지난 7일, 9일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국정운영 평가 조사했더니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66%로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은요.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18%. 그래서 윤희석 대변인, 네. 이거 어떻게 봅니까? 저희가 참 좋을 일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이 수치가 자꾸 이렇게 뭐 최저치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이제 서울도 이렇게 나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또 반등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것은 하나 도드라진 원인이 있다는 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급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가 현명하게 처리를 하면 또 이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걸 통해서 당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보수 지지자들 또 가운데 중도에 계신 분들 또한 저에게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잘 극복해야 된다 하는 강력한 그런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 유세 과정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다수 언론들도 탄핵을 시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대표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말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로 뽑힌 공직자 중에 탄핵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 이재명 대표가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탄핵 얘기를 본인은 안 했다. 분명히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인 건 맞는 거죠. 하지만 지금 뭐 탄핵을 저희가 추진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또 한편 인정을 하는 발언이고,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면 왜 대통령 그냥 놔두냐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뭐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중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당신들이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권한대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을 바꾸는 게 맞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다 때가 있다라고 한 얘기는 이제 뭐 경고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점차 수위를 올려가는 뭐 그런 단계 중에 하나로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게 뭐 여론 지지가 나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자꾸만 본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빨리 대선 치러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탄핵 얘기 한 겁니다. 이거는 선거 기다리지 못하고 잘 못할 때는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직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군사 쿠데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탄핵 얘기 한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자신이 없나요? 그 정도 결기도 없이 그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서 얘기했다. 정치 지도자로서 저는 뭔가 본인의 그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불안한 마음은 알겠으나 이런 식으로 표출할 일은 그렇게 본인한테 도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네. 두 분에게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김한규 의원부터.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책 국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정치 현안이 많아서 정치 국감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고 있고 정책 국감을 90%라도 언론은 그 10%의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발 대통령실에서 국회가 정치 국감을 더 이상 안 하게 김건희 여사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견 동의합니다. 국감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건데 뭐 1차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곧 독대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두 분 간에 분명히 국민들께서 들어서 뭔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그때까지 제발 민주당에서 정쟁용으로 자꾸 김건희 여사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너무 말씀을 짧게 해주셔서 한 마디씩만 더 하세요. 예.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쉬워. 2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 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은 관계니까 저희가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게 꼭 독대하셨을 때 직언을 해주시기를 윤 대변인님이 대변인이시니까 꼭 부탁을 드려주십시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관계예요. 한동훈 대표가 누구보다 대통령하고 인연이 깊으니까. 그래서 두 분이 독대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빚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네.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